다시 봅시다. 35페이지. 얘들아 빨리 갈게요. 좀 시간 돼서. 아까 노승이 어찌나 집중해서 꼼꼼히 목록을 읽었는지 이상하는 인상마저 들 정도였다. 왜냐하면 이 노승은 삶에서 꽃배보다 훨씬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늙어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하면서 보냈다. 되게 고매하신 분이죠. 그런 그가 정신과 의사의 행복에 관한 작은 배움을 읽는데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꽃배는 환자들에게 온 편지를 읽을 때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 그만큼 깊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가를 자문했다. 뭐했다? 성찰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깊이 있게 읽어봤을까? 이건 역시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것이다. 이 또한 얘들아 행복이라고 배움 밑줄자 무슨 배움? 행복에 대한 배움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라. 이게 노승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깨달음입니다. 체크. 마침내 노승이 읽기를 마쳤다. 그는 쿠페에게 그것이 목록의 원본인가를 물었다. 아까 원본 아니었죠? 원본이 적힌 수첩도 보고 싶었다는 거다. 왜 보고 싶었냐면 그 아래 조그맣게 볼게요. 원본에는 여행 중 쿠페가 느낀 여행의 의미가 진솔하고 생생하게 담겼기 때문이다. 왜 예쁜 글씨가 아니고 막 쓰면서 고민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보고 싶은 거죠. 콜펜을 주저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볼작것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보잘것없다. 그러나 노승은 웃으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펜을 할 수 없이 수첩을 내놓았다. 노승은 다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가끔 미소를 지었다. 미소를 지었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미소는 비웃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뒤에 중요하죠. 오히려 진정으로 만족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미소였다. 그래서 결국 조그만 글씨 볼게요. 경험을 통해 얻은 사소하고 구체적인 행복의 의미를 만족하고 긍정을 표하는 미소입니다. 배움을 잘하셨군요 하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거죠. 지가 가르쳐준 건 아니지만. 코페가 보기에 노승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인 하나인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갖고 있었다. 아래 다시금 노승은 읽기를 마쳤고 또다시 수첩 목록을 살펴본 뒤 말했다. 당신은 정말 마음 공부를 훌륭히 했어요. 마음 공부가 뭐라고? 행복을 찾는 거라고 아까 했죠. 이 모든 배움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하나도 없군요 라고 하니까 코페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대요. 왜냐면 노승이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아니면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 거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그냥 잘하셨어요 라니까 뭔가 실망한 느낌도 있었대요. 그 노승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밑줄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바로 나오는데 코페에게 또 다른 행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걷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걸으러 갔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되게 아름다운 풍경을 걷기로 했나봐. 장난 그만 치고.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서는 애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먹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애들 어떤 자연을 보고 엄청 웅장하고 되게 충만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니? 은근 어려워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만 빠져있는 그 순간만 즐기고 있는 것은 현대인들은 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복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갈게요. 코페는 높은 경지의 노승과 단둘이 있는 것에 조금 주눅이 들었고 무엇부터 얘기할지 알 수 없었다. 뭔가 코페는 무슨 대화를 하지? 무슨 말을 하지? 라는 식의 뭔가 주제거리를 고민하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노승이 말합니다.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코페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거기 묶여 있습니다. 노승이 산책을 권유한 의도를 이해합니다. 코페가 이해했어요. 드디어. 읽고 노승이 말한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하는데 조그만 개씩 볼게요. 자신과 지금 이 순간이 하나 될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노승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결국은
너가 지금 여기서 이게 하나 되잖아. 뇌 빼고 이 자연을 감상하고 하나 되면 너가 뭔가 고민했던 걸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좀 생각을 좀 비우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과 하나 되면서 좀 뇌를 빼고 있어라. 뇌를 조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다음 네가 고민했던 액션을 다시 고민해보면 해답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잠깐의 브레이크를 주는 거죠, 얘한테. 너무 계속 행복이 뭐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이걸 계속 끌리면서 지금 얘는 여행을 떠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내 좀 쉬어라 라는 말인 걸 수도 있고, 또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국은 지금 이걸 깨달은 건, 만약에 여기서 네가 깨달았어? 그럼 너는 사람마다 각자 너가 깨달았으면은 잘한 거고,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론처럼 행복이란 뭡니다 이렇게 이론식으로 얘기해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네가 느꼈다면 잘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별 내용이 없어 얘들아. 그냥 이 자연을 보면서 뇌를 살짝 멈추고 이 자연과 하나 되는 걸 느껴봐. 그게 진정한 행복일 거야 라는 노승의 가르침도 있었다는 거야. 그 전에 꽃배가 여행을 하면서 배웠던, 아까 배운 목록 있었죠? 이런 배운 목록도 행복인 건 맞지만, 알겠죠? 꽃배는 문득 깊이 감추어 있는 그것, 뭐?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행복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꽃배는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서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노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꽃배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거 얘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과 지금 이 순간이 하나 될 때 느껴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도 약간 쌤 놀러 다니는 걸 좀 좋아하겠니 얘들아? 그때 쌤은 좀 자연적인 데로 놀러 가거든. 절대 도시 절대 안 가. 그래서 쌤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진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일본 하면 도쿄, 오사카 막 이런 생각하니까 막 애들 갔다 온 사람들 들어보면은 그냥 명동 갔다 온 것 같대. 그래서 절대 그런 도시적인 데는 난 도쿄, 오사카를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든. 그래서 쌤은 일본 가도 좀 작은 도시들, 자연이 있는 데를 가는데, 그리고 다른 데도 가더라도 자연 있는 데, 국내도 자연 있는 데를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그럴 때마다 이런 감정을 뭔가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뇌 빼고 잠깐의 시름을 잊고 그냥 이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 해가 지는 거, 해가 뜨는 거, 그리고 바다 너무 이렇게 대양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느끼면 잠깐 뇌 빼는 느낌이 들거든. 쌤은 직업이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진짜 뻥 안 치고 이 수업에 대한 고민을 끊기는 게 자는 거 빼고 한 3시간? 3시간 이상 그 수업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도, 누구랑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이거 밥 먹고 끝나서 빨리 오늘 독서 이거 한 단어 조금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조금 자료 뭐 만들어야겠다. 뭐 봐야겠다. 그래서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 뭐 자료 만들고. 그래서 이 직업적인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일주일 내내 하는데, 그거를 약간 잊을 수 있는 게 딱 2가지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자연 보는 거랑, 쌤이 프리다이빙 하잖니 얘들아? 다이빙 할 때 뇌 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약간 이 순간을 즐기는 거,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를 하면은 나름 그것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모르지만 뭔가 얘가 말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라고 부연 설명해봤습니다. 아래 마지막 갑니다.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노승다운 가르침이 뭐냐면 이것도 중요해. 노승은 침묵 속에서 꽃배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온 하나의 진리를 전달했다. 이게 뭐냐면 말보다 행동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래 조그만 글씨 보이죠? 직접적인 가르침보다, 아까 꽃배는 뭔가 이론이나 설명을 해주기를, 뭔가 부연 설명해주기를 바랬어. 근데 그거는 노승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옛날부터 전달되어 있는 진리 전달하는 방식도 아니고, 뭐냐면 직접 가르침보단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며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을 옛날부터 전해져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고, 노승의 스타일입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린다. 이거 뭐냐면 아까 꽃배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녔잖아. 욕망과 추구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하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 행복이래. 그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 행복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코빼는 어떤 액션을 해야지만 행동이 온다고 느껴졌어. 비교하지 마. 그 다음에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산책하는 것만 해도 좋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액션을 해야지만 행복이 온다고 느껴졌는데 노승은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둘만 느껴. 그러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진짜 찐 행복이야. 근원적 행복이야 라고 다시 언급해 줍니다. 이런 행복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지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거래. 뭐 이렇게 하나됨을 느끼는 게 내가 다른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게 이런 거야. 이 하나됨을 느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또 행복의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이 근원적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코빼는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노승의 웃음 뭐야? 근원적 행복입니다. 이거는 행복의 발현 노승의 웃음 체크하세요. 너무 근원적 행복하니까 그게 티가 나는 거야. 뭐? 쓱 웃어지는 웃음, 미소. 바로 그것이 근원적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 코빼가 그 이제 웃음을 이해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진짜 근원적으로 행복한 인간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우치고 이런 걸 나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서 앞에서 강의같이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나한테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깨닫게 한 거구나라는 걸 코빼는 배운 거야. 별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렵다면 얘들아 오른쪽 날개 한번 확인하세요. 노승이 전하고자 하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하는 것을 잊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그게 행복이야. 행복? 별거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은근 별거 없는데 자주 찾아오지 않는 행복입니다. 이게. 마지막 갈게요. 37쪽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앞에 한번 갔다 올게요. 31쪽 전체 개관 한번 봅시다. 얘도 별거 없어. 얘 엄청 심플해요. 제재 개관 봅시다.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논설문, 논리적 설득, 뭐한다? 주장, 근거. 그래서 제재는 동해랑 그 화제니까 행복. 설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쾌락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경험인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쾌락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특징,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활용하여 행복의 의미를 주장한다. 오른쪽 날개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대한 진화 생물학적 견해. 이거는 오컴의 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살짝 딥한 느낌의 내용이 있는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과 행복을 놓치게 하는 여러 요인이 있대요. 그럼 그 요인을 배제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고 마지막 결론은 개인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경험으로서 행복. 결국 뭐하래? 경험을 해라. 그게 행복하다. 경험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37페이지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서론 가볼게요.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였던 오컴의 이름에서 탄생한 이 용어는 거기 개념이죠.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을 면도날로 배워낼 필요가 있다. 밑줄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 이거는 그냥 정리하면서 갈게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필요 이상의 너무 퉁긋한 이상의 가정 그 다음에 개념을 없애라. 제거하자. 그래서 결국 뭐하래? 아래 사고의 절약을 추구합니다. 같은 말 사고 생각하는 거를 줄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는 게 오컴의 면도날의 의의인 거야. 그래서 이 원리는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된다. 그래서 최근 심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심리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진화생물학적 견해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얘들아. 좀 읽어볼게요. 좀 읽고 해볼게. 심리학에서는 진화생물학적 견해는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을 하는 한편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얘들아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인간이 무엇인지 대한 새로운 해석을 했어.
근데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오컴의 면도날 역할을 해주는 누구로 인해서? 진화생물학적 관점에 의해서. 관점에서 보니 심리학이 인간의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진화생물학적 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오컴의 면도날. 그냥 심리학이 좀 딥하잖아 얘들아. 그 딥한 내용을 진화생물학적 관점이 되게 사고의 절약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었대요. 이 새로운 해석 뭔지 알아갈게요. 이 새로운 해석은 인간의 욕구의 대표적인 이론이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으니까 매슬로우 대학교 때도 배웠는데 다 까먹었지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거 심리학에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 봐봐 얘들아. 이거 피라미드 형식처럼 돼 있잖아. 여기서 아래층이 있죠. 점점 아래층이 완성돼야지 점점 위에층에 있는 욕구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할게 얘들아.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먹고 싸고 자는 거야. 오케이?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욕구가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다는 게 챙겨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애정과 공감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존경하는 게 얻어지면 내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대. 자아실현은 말은 너무 어렵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달성할 수 있다는 거야. 간단하게 하면은 그러면 자아실현이 꿈이고 하고 싶었던 게 선생님이야. 그러면 나는 자아실현이 지금 됐잖아. 선생님이 됐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좀 지금 잘 못 먹으면은 잘 못 먹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 되게 한 끼도 벌벌 못 먹는 뭔가 불우탄 이웃이야 내가.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 될 수 없어? 내가 애들 조금 그지같이 먹는다고 하면은 난 선생님 될 수 없어? 그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배워버리는 거야. 결국은 얘들아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들의 꿈을 이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 먹고 싸고 자는 건 당연히 잘 될 거야.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냥 반대로 생각하자는 거야. 아래층이 된다고 해서 위층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아실현을 하면 먹고 싸고 자는 거, 안정적인 거, 대우받는 거 다 되는 거야. 왜 갑자기 이게 뒤집어 버리는 거지 이 피라미드를. 그거를 지금 진화생물학적 관점이 다 잘라버린 거야. 읽어볼게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 어디냐? 인간의 다양한 욕구의 피라미드의 모양을 위계적인 단계로 이루은 것이다. 이 단계의 전제는 아래 단계의 기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지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관심이 생긴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내가 말한 것처럼 잘 못 먹고 집이 좀 불우하고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라는 꿈을 꿀 수 없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매슬로우의 이론의 이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고 하니?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 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아 성취를 왜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봐. 얘들아 너네 선생님 너네 꿈이 뭐야? 얘기해. 해봤을 때 뭐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뭐 등등등등 있을 거야. 아니 난 대기업을 가고 싶어요. 대기업 왜 가고 싶어? 하면은 저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 결국은 자아 실현을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깔고 들어가진다는 거야. 가볼게. 왜 하려고 하니까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이 모든 걸 간명하게 설명한다. 간단하게 설명했대요. 어떻게? 오컴의 면도날 같은 역할을 해버렸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밥 먹는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거야. 결국은 내가 선생님이 돼. 그러면은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요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전부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되고 어느 정도의 지위,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목표를 실현하면은 당연히 그 아래 욕구는 따라오는 거야. 아래 욕구가 채워져서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좀 너희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아프리카에 사는 애라고 생각해봐. 아프리카 사는 애가 엄청 못 살아. 그럼 걔는 선생님이라는 꿈을 못 꾸는 건 아니야. 꿀 수 있죠. 완전 잘못된 이론이죠. 그러면은 걔가 선생님이 되고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의식주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자아 실현만 잘하면 아래 거는 그냥 되는 거지. 이렇게 계단부터 쌓아 올라가야 돼. 귀찮게 라는 걸 다 배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투머치한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매슬로우한테 지적을 한 거지. 이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오컴의 면도날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해 준 것 뿐이에요. 알겠죠? 지금 우리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잡고 있는데 1문단이 제일 어려워. 이 지문에서는 1문단, 2문단이 제일 어려운 거는 오컴의 면도날 설명하려고. 결국 투머치한 생각 줄어버리자. 왜 이렇게 너무 투머치하게 생각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걸 예시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단계에서 얘기해 준 거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단계가 중요하진 않나요? 아무튼 그렇고 다음 가봅시다. 결국 행복도 오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건 약간 쌤이 이거 지문 읽었을 때 다 지문이 가지문 있지. 우리 아까 쌤이 거의 한 2페이지를 쓰면서 이 거의 지우고 2번을 쓰면서 설명을 했잖아. 그거 너무 너무 사고가 너무 많지 않니? 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라고 좀 살짝 저격하는 글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게 좀 느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 행복도 오컴의 날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약간 저격한 느낌이죠. 천연의 행복은, 진짜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결국은 얘들아 행복은 어떻게 하래? 행복은 경험이다 라고 합니다. 경험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로 쾌락이 있어야 됩니다. 쾌락적 즐거움. 그게 행복인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쿨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레몬의 신맛처럼 이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어? 한 번 더 비유 2번 나오네요. 아까 파란색 계속 갑시다. 그래서 쾌락의 행복은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또 말합니다. 얘들아 쾌락의 행복 전부는 아니지만 밑줄 칠게요. 전부는 아니지만 왜? 이것이 뒷전을 두고 즉 쾌락을 뒷전을 두고 행복을 논한 건 말이 안 된대. 즉 필요 요소이다. 쾌락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쾌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볼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야? 행복한 삶을 살 거냐는 개인의 선택이 있습니다. 볼게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 그 다음에 행복한 삶. 그러니까 너네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가치 있는 삶을 살래? 행복한 삶을 살래? 쌤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그래도 행복이 중요한 것 같아. 행복이 전제 깔리고 그 다음에 가치 있고 싶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할게. 그건 너희들의 선택이야. 근데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대요. 첫째, 이 둘은 같지 않아요. 오케이? 행복하다는 건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 있다는 건 행복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냐에 따라서 너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에 따라서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대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 야 너 가치 있어, 너 가치 있게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건 잣대, 기준점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 기준점은 많은 경우 여러 가지가 그 잣대의 역할을 하는데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돼요. 결국은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타인의 평가라고 할게요.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남의 눈에 맞추는 삶은 행복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약간 가에 있는 말도 똑같죠. 너가 원하는 거 해라, 자립적으로 해라 이런 말인 건데 가치 있는 삶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잣대, 타인의 평가에서 살아가는 거야. 너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 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밑줄짝. 내 선택이 남들의 누가 평가하는 게 더 우선시 된대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단 남들이 신경 써서 행동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남들의 평가에 근거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엄청 불안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러한 관심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의 눈에 사력 있고 남들의 눈에 좀 보여지고 하는 힘을 사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정. 지금 여기서 잣대, 타인의 평가, 인정 다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그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고 뭔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국은 같은 말.
이렇게 잘 부서지나? 결국 이 말은 쾌락적 즐거움이 또 한 번 없다라는 말이죠. 연구 결과에 지금 사례를 인용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C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이온스면 28g 정도래요. 28g 정도의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 바퀴벌레 완전 바퀴벌레랑 완전 똑같아 얘들아. 그리고 또는 바퀴벌레는 전 괜찮아요. 좀 싫어하는 거 있니 얘들아? 보면 기겁하는 거. 쌤은 바퀴벌레는 괜찮은데 난 쥐 모양이야. 막 쥐 모양이랑 또 좀 싫은 거는 청개구리는 조금 귀여운 거 같은데 완전 그냥 두꺼비 같은 개구리 있지. 그런 것도 싫어. 그래가지고 그런 모양의 초콜릿 그거 어떤 그게 있고 또 어때? 0.5온스 0.5온스면 얼마 정도니? 4분의 1이니까 28 나누기 4는 한 7g 정도 되는 조그만 정도의 그 하트 모양의 초콜릿이 있대. 그러면은 이거는 상황을 좀 설정할게. 여기서 내가 상황을 좀 더 넣어볼게. 선물 사라고 얘들아. 면세점이나 아니면 백화점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려고 가는데 하나는 쥐 모양, 바퀴벌레 모양, 그리고 하트, 꽃 모양 이런 게 있어. 근데 쥐 모양이나 그런 것들은 좀 크게 커, 못생기고 징그러운 것들은. 그 다음에 예쁜 것들은 모양이 좀 작아. 그러면 얘들아 뭘 선물해주고 싶어? 엿먹어라 쥐? 일단 보편적인 건 뭐야? 보편적인 건 하트나 작지만 하트나 꽃 모양의 그런 선물들을 하고 싶은 게 보편적일 거야. 그쵸? 근데 그게 혼자 구매하는 상황이 아니고 너는 대놓고 앞에서 골라보가. 한 명씩 이제 나와서 골라봐 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골라? 쥐 모양의 큰 초콜릿을 고르게 돼. 징그럽지만 그거는 결국은 아래 갑시다. 보편적 심리를 고려했을 때는 먹는 즐거움은 하트 모양의 초콜릿입니다. 그쵸 얘들아? 쥐랑 똑같이 생긴 완전 본뜬 모양의 그걸 먹는데 대가리부터 쥐랑 막 키스하고 막 뽀뽀하고 있다면 상상해보면 징그럽잖아. 절대 안 고르겠지. 근데 만족은 얘들아 하트 예쁜 거 먹는 게 좋겠지만 근데 68%의 학생들은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선택하게 된대요. 이거는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일반인의 합리주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인용을 해봤는데 이거 같은 말. 타인의 평가 인정은 일반인의 합리주의. 비슷해요. 합리주의 때문에 그런 결과는 안 돼요. 이 현상은 자신이 선택한 선택이 타인의 정한 선택으로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결국 결국 얘들아 너희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타인에게 정당해 보이려고. 글이 조금 무너졌네. 그러니까 그거 혼자 사는 상황이면은 그냥 예쁜 거 살 텐데 여기 한 명씩 골라봐 하면은 다 내심 고르긴 싫지만 그래도 양이 많은 그 바퀴벌레 초콜릿을 고르게 된다는 거야. 왜? 타인의 시선에 신경 써가지고. 그렇죠? 그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까지 모양보다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린 선택이 밑줄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판단. 합리적으로 보일 거. 나 합리적인 사람이란 걸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야. 결국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야지 보여주는 삶은 가짜예요, 가짜. 그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밑줄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판단. 밑줄 chắc 쳐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는 요소 1.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1이에요.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 나 합리적인 사람이지? 이러면서 그런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거. 비슷한 맥락인데 좀 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면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라는 학생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한 적이 있대요. 뭐
자유전공 같은 것 같아. 그랬을 때 그 당시 한 학생에게 심리학을 선택한 이유를 봤는데 의외의 답이 나왔대요. 뭐래?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하니 엄청 놀랬대요. 결국 얘들아 얘 또한 뭐 한 거야? 거기 가운데 보이죠? 자신의 행복보다는 뭘 중시한 거죠? 명분을 중시하는 태도. 이 또한 행복을 밑줄 칠게요. 명분을 중시한다. 이 또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2. 똑같아. 학점 너무 좋아. 학점이란다. 내신 너무 좋아. 1등급이야. 1.5야. 졸업할 때. 근데 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보기 좋아하는, 남들이 잘 선택했다고 여겨지는 의대를 가요. 의대 절대 때려 죽어도 하고 싶지 않고 못할 것 같은데 왜?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또는 합리적이잖아. 명분이 있잖아. 내가 할 만은 하잖아. 왜냐면 내가 1.5 나왔는데 의대 갈래? 의사 할래? 간호사 할래? 하면은 대부분 의사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사람들의 합리주의고 명분을 중시한 거야. 근데 나는 의사보다는 난 간호사가 더 맞다는 걸 지가 알아. 근데 얘가 간호사가 1.5 받았는데 사람들이 뭐해? 손가락질 할 거야. 근데 그 손가락질을 무서워하고 그 명분을 지키려고 가는 것은 너가 행복하지 않는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의학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 이거 진짜 선배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쌤이랑 1, 2학년 때 상담을 했을 때는 약간 우주공학 이런 걸 좀 하고 싶다고 했거든. 엄청 되게 특이하잖아. 그래서 응원한다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대기업을 가고 싶대. 근데 그거 해도 대기업 갈 수 있거든? 자기가 한다면 걔는 갈 수 있는 아이인데 대기업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공대를 가야 될 것 같대. 그래서 갑자기 꿈이 사라진 거야 얘가. 뭔가 현실에 맞는 거를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가 사라지고 현실에 조금 더 돈 버는 현실주의적으로 바뀐 거거든. 현실주의다? 그냥 명분을 중시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되니 행복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거 해봐라. 그거 해도 대기업 나사도 가면 가겠지. 갈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좀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몰라 고민을 하고 있대. 그래서 갑자기 애가 명분을 중시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할 때. 그 아이가 최근에 입시 상담했는데 어디 대학 가고 싶냐고 쓰라고 하니까 딱 3개 썼어. 어디? 스카이. 그래서 하나 더 추천. 카이스트 정도 하나 더 넣어라 라고. 공대 간다고 하길래. 근데 걔 의대 갈 수 있거든 점수로는. 근데 의대는 안 간다. 나름의 살짝의 명분은 살짝 또 지켜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좀 고민인가 봐. 뭘 하고 싶은지는 자기의 또 고민이 있겠죠 뭐. 아무튼 anyway 갑시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은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는 습성입니다. 마지막 별로 오컴의 런던알로 결국 행복을 정의해보면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험이다. 체크. 경험하세요. 경험. 쌤도 많이 말하죠. 얘들아 경험 많이 해라. 좋은 경험도 하고 나쁜 경험도 해라고 했어요. 근데 일상에서 쾌락의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쌤은 그래서 얘들아 요즘 행복한가 봐.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주의자가 되라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쌤 쾌락주의. 쌤 전 봤는데 거기서 너 너무 쾌락주의자가 있고 거기서 그랬거든. 너네 보헤미안 랩소디 봤니 얘들아? 거기에 너 보헤미안이래. 난 누군지 모르시는데 그 약간 애호하는 그 아저씨인가? 아무튼 너는 너무 초낭만주의고 그 개미와 배짱에서 넌 배짱이래. 그래서 넌 겨울이 오고 한여름이 온다는 걸 아는데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배짱이래. 그러니까 제발 움직여라 라고 하면서 쾌락주의적인, 그게 완전 쾌락주의자래. 그래가지고 그 말하는데 이거 보고 좀 찔렸어. 난 행복하다. 그럼 된 건가? 안 돼. 그래도 또 앞에 발전할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정답은 없어요. 이 가나다를 다 봤지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결국은 하고 싶은 말 다시 정리해보면 얘들아 경험을 하세요. 쾌락 있는 경험을 해라. 그리고 뭐는 하지 마라. 남들의 눈에 맞춰 사는 타인의 평가에 보여지는 일반적 합리주의, 타인에게 정당해 보이려는 삶을 살지 마. 그
그 다음에 또 놓아서 명분을 중시하는 삶을 살지 마. 그것만 안 하고 너가 경험하면서 쾌락을 즐기면 그거는 행복일 거야 라고는 너무 심플한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실험 결과와 레슬로우에 대한 개념을 써주면서 오카메 면도날 개념 써주면서 이론, 주장, 논리를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이고 숙제 체크합시다. 숙제는 애들 앞에서부터 32페이지부터 쭉쭉쭉쭉쭉쭉 뒤에 소단원까지 가면 어디입니까? 53페이지입니다. 숙제 잘해라고 했습니다. 일단 숙제 더 할 시간이 없어요. 숙제 안 가져와도 안 한 거, 가져왔는데 안에 있는 것도 안 한 거. 변명 없습니다. 숙제 2세트예요.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총 숙제할 수 있는 범위는 3파트 정도 준비해 왔어요.